어느 여름 오후 평화롭게 시간이 흐르던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오랜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있었고 주민들은 거의 변화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매일 아침이면 농부들은 밭으로 나가고 상점 주인은 가게 문을 열고 아이들은 학교로 향하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변함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한가운데에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가 떨어졌어요. 색깔이 끊임없이 바뀌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 물체는 이 마을의 정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운 눈으로 그 물체를 주시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도대체 뭐지? 하늘의 저주인가? 혹시 다른 세계로의 초대장일까? 그러나 마을의 젊은 예술가인 리나는 그 물체를 보는 순간 뭔가 특별하다는 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사건이라 느꼈습니다. 알렌 바디우가 말하던 바로 그 사건이 리나에게 방문한 것이었죠. 리나는 이 기이한 현상을 통해 마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리나는 물체에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물체가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꿈꿔왔던 변화 그 자체로서 내려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물체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가능성, 즉 새로운 진리의 시작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나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것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순간 번쩍이는 빛이 마을을 뒤덮었고 리나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창작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리나는 예술작품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품 속에는 저 멀리서 떨어진 신비로운 물체가 지닌 이야기와 그것을 통해 얻은 통찰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리나의 작품을 통해 자신들이 그동안 얻지 못했던 다양한 관점과 가치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마을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농업 방법을 도입하고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의 생활을 채택함으로써 마을은 점점 더 활기찬 곳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맞닿은 사건을 통해 이룬 변화를 보며 진정한 주체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변화의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법을 배웠죠. 이렇듯 알렌 바디의 사건의 이론은 그 작은 마을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삶이 가진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먼의 추론의 폐쇄 문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대학 시절의 유쾌한 철학 수업에서 시작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철학과에 재학 중이던 영수는 평소처럼 아침 9시에 고급 추론 논리 수업에 출석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흥미로운 주제인 추론의 폐쇄 문제가 강의 주제였습니다. 수업은 하먼 교수님께서 직접 강연하셨는데 그분은 하먼 이론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날 강의에서는 교수님이 아주 독특한 예시를 통해 이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고민 중인가요? 라고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혼돈과는 별개로 가장 가까운 학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제는 우리는 점심을 먹을 것이다가 되겠지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학식당에 갈 것이라면 아마도 거기서 비빔밥을 먹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빔밥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영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업 후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던 중 친구들이 비빔밥을 주문할 때 영수는 다른 것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비빔밥을 먹을 거라고 추론했지만 나는 김밥이 먹고 싶어. 친구 중 한 명이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학식에서 비빔밥을 항상 먹는다는 전제를 의심하고 있는 거네. 최종 결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제를 확고히 해야 하지 않을까? 영수는 문득 추론의 폐쇄 문제를 현실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깨달았습니다. 비빔밥이든 김밥이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내린 전제가 현실에서는 언제든 도전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하먼 교수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추론의 과정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의 변수들을 뒤엎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하먼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낸 영수는 그의 경험을 공유하고 더 깊은 통찰을 얻고자 했습니다. 교수님은 기쁘게 답장을 보내오셨습니다. 영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론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추론은 우리의 사고체계를 발전시키지만 실천은 우리가 그 추론을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추론의 폐쇄 문제는 완전한 이해보다 이해에 도전하고 이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배움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영수는 비빔밥과 김밥의 선택을 넘어 모든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테스트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추론이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현실의 복잡성과 격동성 속에서 이를 제거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수의 선택은 단순히 점심 메뉴를 넘어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항상 새로운 관점에서 이론을 적용하고 현실의 복잡함 속에서 자신의 추론을 검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작은 마을에 에밀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철학적인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싶었고 그러던 중 우연히 맥스 셸로의 가치의 위계 질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에서는 다양한 음식, 놀이기구,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한데 모아져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친구들과 함께 축제에 갔고 그날의 경험은 그녀가 첼로의 이론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에밀리는 감각적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에 끌려가던 중 그녀는 수제 초콜릿 값 한 대 앞에 멈춰섰습니다. 달콤한 냄새와 눈앞에 펼쳐진 다채로운 초콜릿의 유혹은 컸지만 에밀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며 초콜릿을 조금만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감각적 가치와 생명적 가치를 맞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축제를 계속 둘러보며 에밀리는 한 예술가가 그린 그림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림은 놀랍도록 아름다웠고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듯한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그림에서 정신적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예술이 단순한 감각적 만족을 넘어서는 사람의 마음과 사고에 깊이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에밀리는 마을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작은 음악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역 교회 합창단이 성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음악은 에밀리의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는 첼러가 말한 가장 높은 층위의 가치, 즉 성스러운 가치를 경험했습니다. 그 음악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그녀에게 신성한 것에 대한 경외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무사히 축제가 끝난 후 에밀리는 그날의 경험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밀리는 첼러의 가치 위계 이론을 통해 자신이 일상 속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그녀의 선택을 이끄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각적 가치에서 생명적, 정신적, 그리고 성스러운 가치로 이어지는 선택의 과정은 그녀에게 매번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에밀리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자신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첼러의 이론은 에밀리에게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삶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이 되어준 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찾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마을 전체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가까운 미래의 한 도시에서 매우 독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도시는 최신 로봇 기술로 완벽히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일에서 의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의 도움을 받고 있었죠. 바로 이 도시에서 고철 수거업자로 일하는 존이라는 사람은 로봇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주 사람들이 버린 낡은 로봇 부품을 수집하여 실험을 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존은 길거리에서 버려진 오래된 로봇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로봇은 매우 구식이었지만 존은 그 로봇의 잠재력을 보고 다시 작동시켜보려는 결심을 했죠. 며칠 밤에 걸친 수리와 조정을 거쳐 마침내 로봇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이 로봇에게 맥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맥스는 시작할 때부터 아시모프의 로봇 공학의 3원칙에 프로그램되어 있었습니다. 존은 이러한 원칙을 시험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존은 종종 위험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가짜 비명을 질러서 맥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맥스는 묵묵히 존을 보호하거나 그의 안전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존은 좀 더 국제적인 실험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연극을 조직하여 인간에게 잠재적인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로 진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맥스는 제1원칙을 따르며 존과 다른 사람들을 화재로부터 구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다른 로봇들과 협력하여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인도했죠. 비록 수리 도중 일부 부품을 잃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맥스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로봇들은 불길에서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해냈고 불이 모두 진화되고 상황이 안전해진 후에야 멈추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로봇을 단순한 도구 이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로봇의 인격과 그러한 본능적인 희생 정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맥스는 도시의 영웅으로 기록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존은 그제야 아시모프의 3원칙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그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로봇에게 인간을 지키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 원칙들은 또한 인간에게 도덕적이면서도 윤리적인 기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존은 맥스의 마지막 부품을 소중히 간직하며 인류와 로봇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시모프의 3원칙이 단순한 이론 이상의 것임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인간과 로봇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이 기술 발전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